외신 쪽에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곧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정은이가 몸이 안 좋고 후계 구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권력의 2인자가 40일째 안 나오고 있다. 후계자를 넘기는 그 시점에서 가장 힘 있는 놈을 먼저 쳐야 되는데, 후계자에서 탈락된 세력들은 전부 다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서. 김정은이 2020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을 때 건강 위기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그의 모습으로 비춰볼 때 현재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정은 본인도 내가 젊었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있다고 뭐 주치의들은 얘기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이제 건강 문제 직면해가지고 딱 문제가 생겼을 때가 2020년도입니다. 그때 한 몇 개월 동안 안 나왔는데, 그때 이제 뭐 사망설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고, 미국의 CNN 방송이 김정은이가 이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 CNN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메인 방송이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방송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미국의 정보기관이 받은 정보를 이제 흘려본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은 어떻게 알았냐? 바로 북한의 도감청을 통해서 김정은의 신변 이상에 대한 정보를 캐치했고, 이런 거죠. 일본이 지금 안 깨어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일본이라는 게. 왜 안 깨어났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죽었는데 안 깨어났다, 아니면 마취를 했는데 아직 안 풀려서 안 깨어났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안 깨어났다는 것만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거 죽은 게 아니냐 해가지고 CNN에서 풀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폭발이 돼가지고 죽었다가 난리가 났고, 또 중국의 국가안전부도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힘을 실어줬고, 또 대만의 정보국장은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거의 뭐 우리 탈북자 국회의원 뭐 태용호, 지성호 두 사람도 다 모두 이제 김정은이가 죽은 것 같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살아나오는 바람에 좀 약간 망신 당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3월 1일 날에 나오긴 했어요. 살아있으니까 이제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일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김정은이가 쓰러진 건 사실이고, 심장에 스텐스 수술을 그때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손목에 뭔가 바늘 자국이 보였고, 자, 그 이후로 이제 2023년도에도 한번 중국의 국비밀리에 가서 수술 한번 받았고, 그래서 이 과정에 살에 한번 쭉 빠져가지고 뭐 헐쭉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이어트 했나? 근데 그거 아니죠. 한 달 만에 뺐으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아니고 수술 때문에 이제 피를 흘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이 쭉 빠진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몸 관리를 해가지고 유지를 하면 괜찮은데 다시 또 살이 불었어요. 그러면 비만인 사람이 살을 뺐다가 다시 또 찐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랍니다, 이게. 그러다 거기에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오게 되면 사람 몸이라는 게 한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일주일 전인가 외신 쪽에서 막 이런 김정은 또 건강 이상설이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김정은이가 곧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이 또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잠깐 나오고 건강한 모습을 연출을 했지만 그것도 다음에 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분명하게 사실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후계자를 안 세우고 나서 죽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김정은이의 후계자를 지금 누군가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후계자를 세울 때 무슨 작업을 하겠어요? 예를 들면 태정이, 이방원이가 세정을 세우려고 할 때 뭘부터 했습니까? 제일 힘 있는 놈, 그러니까 이 아들을 휘두를 수 있는 힘 있는 놈을 갖다 먼저 친 거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의 외척을 다 써버리고 뭐 다 이제 해버렸는데, 지금 조영원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권력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노련하고 아주 젠틀하고 권력욕에 대한 욕망이 아주 큰데, 그걸 감추고 김정은한테 그냥 들적이면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막 자기 동생 뻘인데, 이런 조영원이가 이제 김정은이의 신임을 얻고 거의 김정은 집권 내내 2인자로 해왔기 때문에, 조영원 직책이 조직비서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조직비서는 북한의 권력을 다 가진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북한 권력의 상당수는 조영원 인맥으로 다 이제 구축이 됐고, 김정은이 한 대만 아부아부하지만 딱 돌아서는 순간 다 조영원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김여정이는 동생이긴 하지만 여자고, 그러니까 실제 권력은 조영원이가 다 지키고 있는데, 이런 김정은이가 몸이 안 좋고 후계 구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권력의 2인자가 40일째 안 나오고 있다? 이거는 후계자를 넘기는 그 시점에서 가장 힘 있는 놈을 먼저 쳐야 되는데, 김여정을 치겠어요? 조영원부터 먼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김정일이가 권력을 이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구냐면 국가안전보위부 류경 부부장을 먼저 쳤습니다. 류경이가 이제 국가보위부 권력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때. 국가보위부라는 것은 우리 국정원인데, 국가보위성이 북한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유사시 때 정권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조직이 바로 정보조직 아닙니까? 그 정보조직의 수장 중에 한 사람을 먼저 죽였어요. 장성택은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택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결국은 김정은이가 집권해가지고 장성택을 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과 김여정의 남편은 후계의 권력 구도를 안착시키는데 필요한 가적입니다, 이게. 후계 구도 권력이 안착이 되면
또 토사구팽된 일본이 바로 김일성과 그의 남편이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세력은 누구냐? 바로 이제 조영원과 같은 이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그런 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는 40일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영원이가 부정부패를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거 보게 되면 대장동의 돈 주인은 누구냐? 5천억이란 돈. 김만배나 뭐 이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거다고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이재명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설계를 이재명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영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직접 받은 건 없어요. 근데 내가 관리하는 이런 밑에 애들이 돈을 다 먹었다 이거요. 근데 그게 들킨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구 백으로 돈을 이렇게 먹었냐? 이건 뭐 조영원하고 상관없다. 했는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이거 조영원 이놈이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면서 돈은 다 깔아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해서 걔를 갖다 쳤다는 말도 있고 뭐 잠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런 조영원이 지금 안 보임으로 인해서 북한 권력 내부가 요동치고 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이 이제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주애가 후계자다.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만 김주애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여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왕이 되는 순간 북한은 망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남전여비의 끝판왕입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비슷해요 북한은. 여자와 명태는 그냥 두드리는 게 맛이다. 여성의 인권 권리를 갖다가 아주 개떡으로 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뭐 자기 여동생 현송월에 세운다고 해서 여성의 권력이 여성의 인권이 높아진 게 아니고 그냥 김정은이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설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죽게 되면 여성들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런 남전여비 여성의 인권 이런 권리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여성이 왕이 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주애는 약간 4대 권력 쇄속을 한다는 갖다 준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면 김주애는 그를 보좌할 수 있는 김여정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설주한테는 아들이 있는데 자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여인에게 난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면 배가 다른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협조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4대 세습이 이제 꼬였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면 이제 누구의 아들을 세울 것이냐 현성월의 아들 또 려심이라고 하는 또 보이진 않지만 피아니스트 딱 사진이 나오긴 나왔어요. 려심이라고 이제 밝혀지진 않았지만 되게 이쁜 여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제 메인 그룹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저 여자가 여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여심이한테도 아들이 하나 있고 현성월한테도 아들이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세워지게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현성월이가 높은 것 같아요. 현성월이가 제일 권력의 중심에 있고 많은 또 사람들한테 인식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시점에서 이설주가 또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꽤 오랫동안 지금 거의 몇 달 동안 안 보여요 이설주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설주도 안 보이고 조영원이도 안 보인다. 근데 이 와중에 현성월이는 계속 설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성월의 아들이 뭐 후계자가 된다면 이게 족보가 꼬일 수밖에 없고 후계 구도가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단계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건강이 안 좋고 후계자는 세워야 되고 근데 후계자는 정신을 부인할 수는 없고 후초환돼 있는데 그게 뭐 너무 난잡하게 이해를 좀 하다 보니까 사방에서 아들이 튀어나왔는데 뭐 잠깐 김정은 입장에서는 똑똑한 아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심히가 나는 아들이 제일 똑똑한데 또 제일 교포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도 엄마가 제일교포지만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심이라고 하는 제일교포하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이거는 너한테 불리하다 해가지고 이설주를 갖다 세우는 거죠. 이설주의 아버지는 공군 비행사기 때문에 성분이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본인도 지금 여심이를 좋아했고 여심이 아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만약 후계자가 된다면 똑같은 또 자기가 제일교포 핏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지 결정이 안 된 그러니까 후계자에서 탈락된 그 세력들은 전부 다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라서 또 얘네들이 어떻게 반발해가지고 어떻게 또 이제 싸우려고 할지 이 과정에서 뭐 김여정도 있고 현성월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력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죽고 나면 완전히 그냥 개판 어분전이 돼가지고 권력이 그냥 완전히 수렁에 빠져서 자멸로 가는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이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김정은의 현재 속내는 어떨까요? 이 한반도 문제는 사실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국제 정세와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의 가장 핵심은 지금 2기 트럼프 행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김정은의 속내는 과연 어떨까요? 이 트럼프와 한번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는 지금 계속해서 뭐 이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김정은과 친분을 가시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 집권하게 되면 김정은과 뭐 정상회담을 다시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은 과연 여기에 응할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 또는 더 나아가서 국제 정세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러우 전쟁입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지금 중국까지도 배제하면서 이 힘을 얻고 있는 곳은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김정은은 지금 이 러시아로부터 모든 경제적인 지원, 심지어는 자기들의 이 전투병 패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갑자기 뭐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자 간의 어떤 적당한 줄타기를 한다? 저는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북한 상황이 지금 너무 절박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 김정은은 다른 수순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지금 이 전쟁 중에는 김정은은 오로지 러시아에 대한 것에 목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의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투병 보내고 나서 자기가 굉장히 우쭐하게 러시아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거는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김정은 정권이 자신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 통치 자금을 받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 북한 군인을 지금 팔아먹은 거잖아요. 얼마나 이 비열하고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김정은의 또 다른 수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는 미국은 일단 배제를 시켜내야 되는 현실일 것 같고요. 또 하나 김정은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 제1의 주적으로 적대국으로 간주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동포 동족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 완전히 대한민국과 지금 별개의 국가라고 자신들이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미 동맹은 더욱더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김정은이 뭐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미국과 협상하고 또 정상회담 트럼프하고 하고 이렇게 가기에는 지금의 북한 상황으로서는 그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변수에 한국 내부 정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인데 향후에 어떤 정권이 대한민국에 들어설지에 따라서 김정은의 행보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에 굉장히 친북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과거에 했던 문재인 정권에 했던 이 북미 간의 협상과 또 그 가운데서 한국의 중개 역할 뭐 이런 어떤 이 스탠스가 이러한 모양새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북한이 트럼프와 협상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 내부 문제 또는 뭐 경제나 뭐 관세 이런 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조금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뭐 북미 간의 정상회담 여기까지는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체제는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시나요? 북한 체제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북한 체제가 종식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북한 정권은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입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독재 국가라고도 사실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독재 집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세계 어디에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디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세계 어느 곳에 저렇게 인민들을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먹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개혁개방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자신들만의 그 철권 통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북한 체제의 종식, 저는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의 힘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념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주고 그 주민들의 결속력을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북한 주민들은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 저는 북한 체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의 이 실상을 알려야 됩니다. 뭐 조용한 외교라고 뭐 예전에는 표현했었는데 아니 조용한 외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국제사회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서 이걸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실제 지난 리1규 쿠바 참사가 증언했지 않습니까?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고민하라는 외교 문건까지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작은 외침, 가녀린 외침이지만 저는 그게 북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북한 체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야간에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 북한에서 열병식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산립식 중공식도 야간에 개최를 합니다. 야간에 한다라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게 있겠죠. 바로 조명입니다. 뭐 심지어는 대규모 드론이라든지 또 대형 건물에 이 화려한 장식, 조명 장식을 통해서 마치 축제를 즐기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북한에서 하나의 고도화된 이미지 연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하나의 행사를 이 김정은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또 북한 인민들에게 굉장히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드라마나 노래가 아직 북한에서 인기를 얻고 있나요? 북한 내부에 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뭐 한국에서 종영된 지 일주일 만에 북한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밀수를 통해서 북한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알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DVD가 이제 들어갔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파일 형식으로 뭐 마이크로 SD 카드나 USB 같은 걸 들어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또 그게 북중 국경에서 아무리 국경을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산이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외부 정보를 지금 인지하고 있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뭐 심지어는 야 정말 남한이 잘 사네? 뭐 북한 당국은 계속 그렇게 강조해 교육시켰잖아요.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지 노숙자 많은 곳이다. 우리가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교육을 했는데 어느 날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잘 산다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컨텐츠까지 우리가 이제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정도를 보고 여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아주 엄청난 북한 변화의 핵심적인 기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를 넘어서는 또 다른 방식의 북한 주민을 깨울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방식들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튜브 정말 중요하겠죠. 북한이 지금 저희처럼 실시간으로 이 유튜브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 자체를 뭐 녹화해서 이러한 파일들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전혀 다른 방식의 정보를 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조회수, 구독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북한 관련 콘텐츠가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북한 탈북민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김정은이 만들었습니다. 장마당 세대들이 워낙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이 법을 통해서 이 법의 핵심이 뭡니까?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내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이 자제되어야 되잖아요. 안 봐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 번 빠진 남한 드라마로부터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거는 재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매일 같이 하는 일일 드라마도 있지만 주말 드라마 있잖아요. 왜 주말 드라마 합니까? 다음 편을 기다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남한의 드라마를 보면서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다음 내용의 어떤 재미라든지 전개를 보는 거지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북한 당국으로부터 교육받아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형까지 시킨다는 이러한 법령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처형까지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 영화나 드라마의 확산을 북한 당국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장마당 세대의 사상의 약화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의 쇠퇴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북한 사회 전역을 흔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점에서 북한 정권의 종식이 결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한국의 상황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생각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컨텐츠들을 잘 보내서 그들의 생각들을 깨워낼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2020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을 때 건강 위기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그의 모습으로 비춰볼 때 현재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정은 본인도 내가 젊었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있다고 뭐 주치의들은 얘기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이제 건강 문제 직면해가지고 딱 문제가 생겼을 때가 2020년도입니다. 그때 한 몇 개월 동안 안 나왔는데 그때 이제 뭐 사망설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고 미국의 CNN 방송이 김정은이가 이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 CNN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메인 방송이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방송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미국의 정보기관이 받은 정보를 이제 흘려본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은 어떻게 알았냐? 바로 북한의 도감청을 통해서 김정은의 신변 이상에 대한 정보를 캐치했고 이런 거죠. 일본이 지금 안 깨어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일본이라는 게. 왜 안 깨어났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죽었는데 안 깨어났다. 아니면 마취를 했는데 아직 안 풀려서 안 깨어났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안 깨어났다는 것만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거 죽은 게 아니냐 해가지고 CNN에서 풀렸는데 그때부터 이게 폭발이 돼가지고 죽었다가 난리가 났고 또 중국의 국가안전부도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힘을 실어줬고 또 대만의 정보국장은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거의 뭐 우리 탈북자 국회의원 뭐 태용호, 지성호 두 사람도 다 모두 이제 김정은이가 죽은 것 같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살아나오는 바람에 좀 약간 망신 당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3월 1일 날에 나오긴 했어요. 살아있으니까 이제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일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김정은이가 쓰러진 건 사실이고 심장에 스텐스 수술을 그때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손목에 뭔가 바늘 자국이 보였고 자, 그 이후로 이제 2023년도에도 한번 중국의 국비밀리에 가서 수술 한번 받았고 그래서 이 과정에 살이 한번 쭉 빠져가지고 뭐 헐쭉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이어트 했나? 근데 그거 아니죠. 한 달 만에 뺐으니까. 다이어트가 아니고 수술 때문에 이제 피를 흘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이 쭉 빠진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몸 관리를 해가지고 유지를 하면 괜찮은데 다시 또 살이 불었어요. 그러면 비만인 사람이 살을 뺐다가 다시 또 찐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랍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오게 되면 사람 몸이라는 게 한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일주일 전인가 외신 쪽에서 막 이런 김정은 또 건강 이상설이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김정은이가 곧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이 또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잠깐 나오고 건강한 모습을 연출을 했지만 그것도 다음에 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봐서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분명하게 사실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후계자를 안 세우고 나서 죽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김정은이의 후계자를 지금 누군가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후계자를 세울 때 무슨 작업을 하겠어요? 예를 들면 태종이 이방원이가 세종을 세우려고 할 때 뭘부터 했습니까? 제일 힘 있는 놈, 그러니까 이 아들을 휘두를 수 있는 힘 있는 놈을 갖다 먼저 친 거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의 외척을 다 버리고 뭐 다 이제 해버렸는데 지금 조영원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권력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노련하고 아주 젠틀하고 권력욕에 대한 욕망이 아주 큰데 그걸 감추고 김정은한테 그냥 들적이면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막 자기 동생 뻘인데요. 이런 조영원이가 이제 김정은의 신임을 얻고 거의 김정은 집권 내내 2인자로 해왔기 때문에 조영원 직책이 조직비서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조직비서는 북한의 권력을 다 가진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북한 권력의 상당수는 조영원 인맥으로 다 이제 구축이 됐고 김정은이 한대만 아부아부하지만 딱 돌아서는 순간 다 조영원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김여정이는 동생이긴 하지만 여자고 그러니까 실제 권력은 조영원이가 다 지키고 있는데 이런 김정은이가 몸이 안 좋고 후계 구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권력의 2인자가 40일째 안 나오고 있다? 이거는 후계자를 넘기는 그 시점에서 가장 힘 있는 놈을 먼저 쳐야 되는데 김여정을 치겠어요? 조영원부터 먼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김정일이가 권력을 이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구냐면 국가안전보위부 류경 부부장을 먼저 쳤습니다. 류경이가 이제 국가보위부 권력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때 국가보위부가
국가라는 것은 우리 국정원인데 국가 보위성이 북한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유사시 때 정권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조직이 바로 정보 조직 아닙니까? 그 정보 조직의 수장 중에 한 사람을 먼저 죽였어요. 장성택을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택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결국은 김정은이가 집권해가지고 장성택을 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과 김여정의 남편은 후계의 권력 구도를 안착시키는데 필요한 가적입니다. 이게 후계 구도 권력가 안착이 되면 또 토사구팽된 일본이 바로 김여정과 그의 남편이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세력은 누구냐? 바로 이제 조영원과 같은 이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그런 자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는 40일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영원이가 부정부패를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대장동 사건 같은 거 보게 되면 대장동의 돈 주인은 누구냐? 5천억이란 돈. 김만배나 이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거다고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이재명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설계를 이재명이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영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직접 받은 건 없어요. 근데 내가 관리하는 이런 밑에 애들이 돈을 먹었다 이거죠. 근데 그게 들킨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백으로 돈을 이렇게 먹었냐? 이건 조영원하고 상관없다. 했는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조영원 이놈이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면서 돈은 다 깔아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해서 걔를 갖다 쳤다는 말도 있고 잠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런 조영원이 지금 안 보임으로 인해서 북한 권력 내부가 요동치고 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이 이제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주애가 후계자다.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만 김주애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여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왕이 되는 순간 북한은 망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남존여비의 끝판왕입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비슷해요. 북한은. 여자와 명태는 그냥 두드리는 게 맛이다. 여성의 인권 권리를 갖다가 아주 개떡으로 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여동생 현송월이 세운다고 해서 여성의 권력이 여성의 인권이 높아진 게 아니고 그냥 김정은이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설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죽게 되면 여성들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런 남존여비 여성의 인권 이런 권리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여성이 왕이 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주애는 약간 4대 권력 쇄속을 한다는 갖다 준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면 김주애는 그를 보좌할 수 있는 김여정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설주한테는 아들이 있는데 자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여인에게 난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면 배가 다른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협조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4대 세습이 이제 꼬였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면 이제 누구의 아들을 세울 것이냐 현성월의 아들 또 려심이라고 하는 또 보이진 않지만 피아니스트 딱 사진이 나오긴 나왔어요. 려심이라고 이제 밝혀지진 않았지만 되게 이쁜 여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제 메인 그룹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여자가 여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심이한테도 아들이 하나 있고 현성월한테도 아들이 있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세워지게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현성월이가 높은 것 같아요. 현성월이가 제일 권력의 중심에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시점에서 이설주가 또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꽤 오랫동안 지금 거의 몇 달 동안 안 보여요. 이설주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설주도 안 보이고 조영원이도 안 보인다. 근데 이 와중에 현성월이는 계속 설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성월의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면 이게 족보가 꼬일 수밖에 없고 후계 구도가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단계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건강이 안 좋고 후계자는 세워야 되고 근데 후계자는 정신을 부인해서 없고 후초한데 있는데 그게 너무 난잡하게 이해도 좀 하다 보니까 사방에서 아들이 튀어나왔는데 참 김정은 입장에서는 똑똑한 아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심이가 나는 아들이 제일 똑똑한데 또 제일 교포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도 엄마가 제일 교포지만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심이라고 하는 제일 교포가 결혼하고 싶었지만 이거는 너한테 불리하다 해가지고 이설주를 갖다 세우는 거죠. 이설주의 아버지는 공군 비행사이기 때문에 성분이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본인도 지금 여심이를 좋아했고 여심이 아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만약 후계자가 된다면 똑같은 또 자기가 제일교포 핏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지 결정이 안 된 그러니까 후계자에서 탈락된 그 세력들은 전부 다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라서 또 얘네들 어떻게 반발해가지고 어떻게 또 이제 싸우려고 할지 이 과정에서 김여정도 있고 현성월이도 있고 여러 가지 세력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죽고 나면 완전히 그냥 개판 오분전이 돼가지고 권력이 그냥 완전히 수렁에 빠져서 자멸로 가는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이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김정은의 현재 속내는 어떨까요?
이 한반도 문제는 사실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국제 정세와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의 가장 핵심은 지금 2기 트럼프 행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김정은의 속내는 과연 어떨까요? 이 트럼프와 한번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는 지금 계속해서 뭐 이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김정은과 친분을 가시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 집권하게 되면 김정은과 뭐 정상회담을 다시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은 과연 여기에 응할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 또는 더 나아가서 국제 정세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러우 전쟁입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지금 중국까지도 배제하면서 이 힘을 얻고 있는 곳은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김정은은 지금 이 러시아로부터 모든 경제적인 지원, 심지어는 자기들의 이 전투병 패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갑자기 뭐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자 간의 어떤 적당한 줄타기를 한다? 저는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북한 상황이 지금 너무 절박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 김정은은 다른 수순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지금 이 전쟁 중에는 김정은은 오로지 러시아에 대한 것에 목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의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투병 보내고 나서 자기가 굉장히 우쭐하게 러시아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거는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김정은 정권이 자신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 통치 자금을 받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 북한 군인을 지금 팔아먹은 거잖아요. 얼마나 이 비열하고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김정은의 또 다른 수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는 미국은 일단 배제를 시켜내야 되는 현실일 것 같고요. 또 하나, 김정은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 제1의 주적으로 적대국으로 간주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동포 동족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 완전히 대한민국과 지금 별개의 국가라고 자신들이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미 동맹은 더욱더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김정은이 뭐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미국과 협상하고 또 정상회담 트럼프하고 하고 이렇게 가기에는 지금의 북한 상황으로서는 그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변수에 한국 내부 정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인데 향후에 어떤 정권이 대한민국에 들어설지에 따라서 김정은의 행보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에 굉장히 친북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뭐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과거에 했던 문재인 정권에 했던 이 북미 간의 협상과 또 그 가운데서 한국의 중개 역할 뭐 이런 어떤 이 스탠스가 이러한 모양새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북한이 트럼프와 협상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 내부 문제 또는 뭐 경제나 뭐 관세 이런 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조금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뭐 북미 간의 정상회담 여기까지는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체제는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시나요? 북한 체제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북한 체제가 종식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북한 정권은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입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독재 국가라고도 사실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독재 집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세계 어디에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디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세계 어느 곳에 저렇게 인민들을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먹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개혁개방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자신들만의 그 철권 통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북한 체제의 종식, 저는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의 힘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념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주고 그 주민들의 결속력을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북한 주민들은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 저는 북한 체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의 이 실상을 알려야 됩니다. 뭐 조용한 외교라고 뭐 예전에는 표현했었는데, 아니 조용한 외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서 이걸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실제 지난 리일규 쿠바 참사가 증언했지 않습니까?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고민하라는 외교 문건까지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작은 외침, 가녀린 외침이지만 저는 그게 북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북한 체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야간에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 북한에서 열병식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산립식 중공식도 야간에 개최를 합니다. 야간에 한다라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게 있겠죠. 바로 조명입니다. 뭐 심지어는 대규모 드론이라든지 또 대형 건물에 이 화려한 장식, 조명 장식을 통해서 마치 축제를 즐기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북한에서 하나의 고도화된 이미지 연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하나의 행사를 이 김정은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또 북한 인민들에게 굉장히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드라마나 노래가 아직 북한에서 인기를 얻고 있나요? 북한 내부에 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뭐 한국에서 종영된 지 일주일 만에 북한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밀수를 통해서 북한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알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DVD가 이제 들어갔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파일 형식으로 뭐 마이크로 SD 카드나 USB 같은 걸 들어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또 그게 북중 국경에서 아무리 국경을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산이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외부 정보를 지금 인지하고 있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뭐 심지어는 야 정말 남한이 잘 사네? 뭐 북한 당국은 계속 그렇게 강조해 교육시켰잖아요.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지 노숙자 많은 곳이다. 우리가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교육을 했는데 어느 날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잘 산다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컨텐츠까지 우리가 이제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정도를 보고 여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아주 엄청난 북한 변화의 핵심적인 기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를 넘어서는 또 다른 방식의 북한 주민을 깨울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방식들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튜브 정말 중요하겠죠. 북한이 지금 저희처럼 실시간으로 이 유튜브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 자체를 뭐 녹화해서 이러한 파일들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전혀 다른 방식의 정보를 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조회수, 구독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북한 관련 콘텐츠가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북한 탈북민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김정은이 만들었습니다. 장마당 세대들이 워낙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이 법을 통해서, 이 법의 핵심이 뭡니까?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내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이 자제되어야 되잖아요. 안 봐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 번 빠진 남한 드라마로부터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거는 재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매일 같이 하는 일일 드라마도 있지만 주말 드라마 있잖아요. 왜 주말 드라마 합니까? 다음 편을 기다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남한의 드라마를 보면서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다음 내용의 어떤 재미라든지 전개를 보는 거지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북한 당국으로부터 교육받아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형까지 시킨다는 이러한 법령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처형까지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 영화나 드라마의 확산을 북한 당국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장마당 세대의 사상의 약화,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의 쇠퇴,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북한 사회 전역을 흔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점에서 북한 정권의 종식이 결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한국의 상황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생각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컨텐츠들을 잘 보내서 그들의 생각들을 깨워낼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2020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을 때 건강 위기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그의 모습으로 비춰볼 때 현재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정은 본인도 내가 젊었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있다고 뭐 주치의들은 얘기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이제 건강 문제 직면해가지고 딱 문제가 생겼을 때가 2020년도입니다. 그때 한 몇 개월 동안 안 나왔는데 그때 이제 뭐 사망설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고 미국의 CNN 방송이 김정은이가 이제 죽은 것 같다 이렇게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면 CNN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메인 방송이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방송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미국의 정보기관이 받은 정보를 이제 흘려본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정보기관은 어떻게 알았냐? 바로 북한의 도감청을 통해서 김정은의 신변 이상에 대한 정보를 캐치했고, 이런 거죠. 일본이 지금 안 깨어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일본이라는 게. 왜 안 깨어났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죽었는데 안 깨어났다. 아니면 마취를 했는데 아직 안 풀려서 안 깨어났다. 이런 해석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안 깨어났다는 것만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거 죽은 게 아니냐 해가지고 CNN에서 풀렸는데, 그때부터 이게 폭발이 돼가지고 죽었다가 난리가 났고, 또 중국의 국가안전부도 김정은 신변 이상설에 힘을 실어줬고, 또 대만의 정보국장은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거의 뭐 우리 탈북자 국회의원 뭐 태용호, 지성호 두 사람도 다 모두 이제 김정은이가 죽은 것 같다고 얘기하다가 이제 살아나오는 바람에 좀 약간 망신 당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3월 1일 날에 나오긴 했어요. 살아있으니까 이제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일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김정은이가 쓰러진 건 사실이고, 심장에 스텐스 수술을 그때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때 이게 손목에 뭔가 바늘 자국이 보였고, 자, 그 이후로 이제 2023년도에도 한번 중국의 국비밀리에 가서 수술 한번 받았고, 그래서 이 과정에 살이 한번 쭉 빠져가지고 뭐 헐쭉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이어트 했나? 근데 그거 아니죠. 한 달 만에 뺐으니까. 다이어트가 아니고 수술 때문에 이제 피를 흘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이 쭉 빠진 건데,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몸 관리를 해가지고 유지를 하면 괜찮은데 다시 또 살이 불었어요. 그러면 비만인 사람이 살을 뺐다가 다시 또 찐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오게 되면 사람 몸이라는 게 한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일주일 전인가 외신 쪽에서 막 이런 김정은 또 건강 이상설이 또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김정은이가 곧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이 또 나오긴 나왔어요. 나왔는데 잠깐 나오고 건강한 모습을 연출은 했지만 그것도 다음에 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분명하게 사실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후계자를 안 세우고 나서 죽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김정은이의 후계자를 지금 누군가를 이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후계자를 세울 때 무슨 작업을 하겠어요? 예를 들면 태종이, 이방원이가 세종을 세우려고 할 때 뭘부터 했습니까? 제일 힘 있는 놈, 그러니까 이 아들을 휘두를 수 있는 힘 있는 놈을 갖다 먼저 친 거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의 외척을 다스리고 뭐 다 이제 해버렸는데, 지금 조영원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권력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노련하고 아주 젠틀하고 권력욕에 대한 욕망이 아주 큰데, 그걸 감추고 김정은한테 그냥 들적이면서 막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막 자기 동생 뻘인데요. 이런 조영원이가 이제 김정은이의 신임을 얻고 거의 김정은 집권 내내 2인자로 해왔기 때문에, 조영원 직책이 조직비서라고 하는 직책이 있는데, 조직비서는 북한의 권력을 다 가진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북한 권력의 상당수는 조영원 인맥으로 다 이제 구축이 됐고, 김정은이 한 대만 아부아부하지만 딱 돌아서는 순간 다 조영원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김여정이는 동생이긴 하지만 여자고 그러니까 실제 권력은 조용원이가 다 지키고 있는데 이런 김정은이가 몸이 안 좋고 후계 구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권력의 2인자가 40일째 안 나오고 있다? 이거는 이제 후계자를 넘기는 그 시점에서 가장 힘 있는 놈을 먼저 쳐야 되는데 김여정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조영원 붙으면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김정일이가 권력을 이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구냐면 국가안전보위부 류경 부부장을 먼저 쳤습니다. 류경이가 이제 국가보위부 권력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때. 국가보위부라는 것은 우리 국정원인데 국가보위성이 북한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유사시 때 정권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조직이 바로 정보 조직 아닙니까? 그 정보 조직의 수장 중에 한 사람을 먼저 죽였어요. 장성택을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택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근데 결국은 김정은이가 집권해가지고 장성택을 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과 김여정의 남편은 후계 권력 구도를 안착시키는데 필요한 가적입니다. 이게 후계 구도 권력가 안착이 되면 또 토사구팽된 일본이 바로 김여정과 그의 남편이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세력은 누구냐? 바로 이제 조영원과 같은 이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이제 그런 자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는 40일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영원이가 부정부패를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거 보게 되면 대장동의 돈 주인은 누구냐? 5천억이란 돈. 김만배나 뭐 이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거다고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이재명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설계를 이재명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영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직접 받은 건 없어요. 근데 내가 관리하는 이런 밑에 애들이 돈을 먹었다 이거죠. 근데 그게 들킨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구 백으로 돈을 이렇게 먹었냐? 이건 뭐 조영원하고 상관없다. 했는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조영원 이놈이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면서 돈은 다 깔아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해서 걔를 갖다 쳤다는 말도 있고 뭐 잠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런 조영원이 지금 안 보임으로 인해서 북한 권력 내부가 요동치고 있다. 그리고 후계자 선정이 이제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주애가 후계자다. 이거는 이제 한국 사람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만 김주애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북한에서 여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자가 왕이 되는 순간 북한은 망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남전여비의 끝판왕입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비슷해요 북한은. 여자와 명태는 그냥 두드리는 게 맛이다. 여성의 인권 권리를 갖다가 아주 개떡으로 하는 나라가 북한인데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그냥 뭐 자기 여동생 현송월이 세운다고 해서 여성의 권력이 여성의 인권이 높아진 게 아니고 그냥 김정은이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설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죽게 되면 여성들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런 남전여비 여성의 인권 이런 권리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여성이 왕이 된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주애는 약간 4대 권력 쇄속을 한다는 갖다 준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면 김주애는 그를 보좌할 수 있는 김여정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하고 김여정이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설주한테는 아들이 있는데 자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여인에게 난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면 배가 다른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협조가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4대 세습이 이제 꼬였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면 이제 누구의 아들을 세울 것이냐 현성월의 아들 또 려심이라고 하는 또 보이진 않지만 피아니스트 사진에 나오긴 나왔어요. 려심이라고 이제 밝혀지진 않았지만 되게 이쁜 여자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제 메인 그룹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여자가 여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여심이한테도 아들이 하나 있고 현성월한테도 아들이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세워지게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현성월이가 높은 것 같아요. 현성월이가 제일 권력의 중심에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시점에서 이설주가 또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꽤 오랫동안 지금 거의 몇 달 동안 안 보여요 이설주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설주도 안 보이고 조영원이도 안 보인다. 근데 이 와중에 현성월이는 계속 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성월의 아들이 뭐 후계자가 된다면 이게 족보가 꼬일 수밖에 없고 후계 구도가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단계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건강이 안 좋고 후계자는 세워야 되고 근데 후계자는 정신을 부인할 수는 없고 후초한돼 있는데 그게 뭐 너무 난잡하게 이어져 좀 하다 보니까 사방에서 아들이 튀어나왔는데 뭐 제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똑똑한 아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가는 아들이 제일 똑똑한데 또 제일 교포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본인도 엄마가 제일교포지만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심이라고 하는 제일교포하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이거는 너한테 불리하다 해가지고 이설주를 갖다 세우는 거죠. 이설주의 아버지는 공군 비행사이기 때문에 성분이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본인도 지금 여심이를 좋아했고 여심이 아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만약 후계자가 된다면 똑같은 또 자기가 제일교포 핏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지 결정이 안 된, 그러니까 후계자에서 탈락된 그 세력들은 전부 다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라서 또 얘네들이 어떻게 반발해가지고 어떻게 또 이제 싸우려고 할지 이 과정에서 뭐 김여정도 있고 현송월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력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죽고 나면 완전히 그냥 개판어분전이 돼가지고 권력이 그냥 완전히 이제 수렁에 빠져서 자멸로 가는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이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김정은의 현재 속내는 어떨까요? 이 한반도 문제는 사실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국제 정세와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의 가장 핵심은 지금 2기 트럼프 행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김정은의 속내는 과연 어떨까요? 이 트럼프와 한번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트럼프는 지금 계속해서 뭐 이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김정은과 친분을 가시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 집권하게 되면 김정은과 뭐 정상회담을 다시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김정은은 과연 여기에 응할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반도 또는 더 나아가서 국제정세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러우 전쟁입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지금 중국까지도 배제하면서 이 힘을 얻고 있는 곳은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김정은은 지금 이 러시아로부터 모든 경제적인 지원, 심지어는 자기들의 이 전투병 패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갑자기 뭐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자 간의 어떤 적당한 줄타기를 한다? 저는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북한 상황이 지금 너무 절박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 김정은은 다른 수순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한 지금 이 전쟁 중에는 김정은은 오로지 러시아에 대한 것에 목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정은의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전투병 보내고 나서 자기가 굉장히 우쭐하게 러시아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거는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김정은 정권이 자신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 통치 자금을 받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 북한 군인을 지금 팔아먹은 거잖아요. 얼마나 이 비열하고 천인공노할 일입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김정은의 또 다른 수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는 미국은 일단 배제를 시켜내야 되는 현실일 것 같고요. 또 하나, 김정은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 제1의 주적으로 적대국으로 간주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동포 동족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 완전히 대한민국과 지금 별개의 국가라고 자신들이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미 동맹은 더욱더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김정은이 뭐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미국과 협상하고 또 정상회담 트럼프하고 하고 이렇게 가기에는 지금의 북한 상황으로서는 그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변수에 한국 내부 정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인데 향후에 어떤 정권이 대한민국에 들어설지에 따라서 김정은의 행보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에 굉장히 친북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 과거에 했던 문재인 정권에 했던 이 북미 간의 협상과 또 그 가운데서 한국의 중개 역할 뭐 이런 어떤 이 스탠스가 이러한 모양새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북한이 트럼프와 협상하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 우선주의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국 내부 문제 또는 뭐 경제나 뭐 관세 이런 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조금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어떤 뭐 북미 간의 정상회담 여기까지는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체제는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시나요? 북한 체제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북한 체제가 종식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북한 정권은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입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독재 국가라고도 사실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독재 집단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세계 어디에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도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어디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세계 어느 곳에 저렇게 인민들을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먹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개혁개방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자신들만의 그 철권 통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북한 체제의 종식, 저는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의 힘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념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주고 그 주민들의 결속력을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북한 주민들은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이 저는 북한 체제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의 이 실상을 알려야 됩니다. 뭐 조용한 외교라고 또 예전에는 표현했었는데, 아니 조용한 외교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서 이걸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실제 지난 리일규 쿠바 참사가 증언했지 않습니까?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고민하라는 외교 문건까지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작은 외침, 가녀린 외침이지만 저는 그게 북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고 북한 체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야간에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근에 이 북한에서 열병식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살립지 중공식도 야간에 개최를 합니다. 야간에 한다라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게 있겠죠. 바로 조명입니다. 뭐 심지어는 대규모 드론이라든지 또 대형 건물에 이 화려한 장식, 조명 장식을 통해서 마치 축제를 즐기는 듯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북한에서 하나의 고도화된 이미지 연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하나의 행사를 이 김정은의 성과를 부각시키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또 북한 인민들에게 굉장히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드라마나 노래가 아직 북한에서 인기를 얻고 있나요? 북한 내부에 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뭐 한국에서 종영된 지 일주일 만에 북한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밀수를 통해서 북한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알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DVD가 이제 들어갔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파일 형식으로 뭐 마이크로 SD 카드나 USB 같은 걸 들어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또 그게 북중 국경에서 아무리 국경을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산이 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외부 정보를 지금 인지하고 있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뭐 심지어는 야 정말 남한이 잘 사네? 뭐 북한 당국은 계속 그렇게 강조해 교육시켰잖아요.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지 노숙자 많은 곳이다. 우리가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교육을 했는데 어느 날 드라마를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잘 산다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컨텐츠까지 우리가 이제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정도를 보고 여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아주 엄청난 북한 변화의 핵심적인 기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를 넘어서는 또 다른 방식의 북한 주민을 깨울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방식들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튜브 정말 중요하겠죠. 북한이 지금 저희처럼 실시간으로 이 유튜브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 자체를 뭐 녹화해서 이러한 파일들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전혀 다른 방식의 정보를 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조회수, 구독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북한 관련 콘텐츠가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북한 탈북민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김정은이 만들었습니다. 장마당 세대들이 워낙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이 법을 통해서, 이 법의 핵심이 뭡니까?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최고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 내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는 것이 자제되어야 되잖아요. 안 봐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본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 번 빠진 남한 드라마로부터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거는 재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매일 같이 하는 일일 드라마도 있지만 주말 드라마 있잖아요. 왜 주말 드라마 합니까? 다음 편을 기다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남한의 드라마를 보면서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다음 내용의 어떤 재미라든지 전개를 보는 거지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북한 당국으로부터 교육받아왔던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형까지 시킨다는 이러한 법령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처형까지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 영화나 드라마의 확산을 북한 당국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장마당 세대의 사상의 약화, 그리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의 쇠퇴,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북한 사회 전역을 흔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점에서 북한 정권의 종식이 결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한국의 상황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생각을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컨텐츠들을 잘 보내서 그들의 생각들을 깨워낼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